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신 이곳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어딘가요? 예, 여기는 인설이 공원인데요. 이 인설이 공원은 원래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광양시에서 이렇게 전시 공간, 또 카페, 숙박 시설로 재탄생을 시킨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답사를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여기 앉아서 두런두런 수다도 떠시고 차도 드시고 또 이렇게 오픈마켓도 열거든요. 오픈마켓에서 로컬 음식도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머물고 누리시는 공간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버려진 공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면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포럼도 이런 인설이 공원처럼 지역에 묵혀둔 자원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람이 모이는 동네 그리고 머물고 싶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광양에도 자원이 참 많은데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광양 사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의 한 3분의 1 되네요. 그럼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양 하면 떠오르는 자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첩, 또 매실, 끝이에요? 불고기.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인아 광양시장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광양시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무사히 돌아가고 싶으시면 좋은 말로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앞에 선캡이 있거든요. 예, 잠깐 선캡 보시면 거기에 광양의 자원이 있습니다. 한번 컨닝을 하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거 있습니까? 와인 동굴, 그렇죠. 또 도립미술관, 예, 딱 봐도 많네요. 네, 이렇게 광양시에는 참 많은 자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광양시를 비롯해서 우리 전남 동부권에도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역의 숨겨진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인구 절벽, 또 지방 소멸 문제 어떻게 극복할지 오늘은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정인아 광양시장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우고도 뒤에 또 서신 분들 많아서 정말 이 행사가 알차게 진행이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올 때 이 선캡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방금 우리 사회자님 우리 광양시에 자원을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저 희귀한 게 하나 있어서 방송국 놈들 뭐 이렇게 하나 써 있는 게 있던데 그건 누가 썼습니까? 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이제 농촌 소멸, 지방 소멸이었는데 2020년이 지나면서 이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202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광양은 작년에 인구 데드크로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와 같은 합계 출산율로 진행이 된다면 100년 후에 1,50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인구가 될 겁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이었습니다. 그때의 인구로 통계청이 계산해 본 결과 100년 후에 1,500만여 명이 되었는데 지금 0.78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100년 후에 가면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96%가 없어집니다. 이대로 가면. 근데 0.78을
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과연 그런 환경이 되냐,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계속 합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민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하고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가 소멸의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방 소멸, 농촌 소멸의 위기가 이미 우리를 휩쓸고 간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당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우리 모종윤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머물고 싶은 광양,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 그것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우리 시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목표 하에 지금 저희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의 이 포럼도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세 분 아주 소중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연세대학교에서 오신 우리 모종윤 교수님과 여러분 그 셰프 강내호 들어보셨죠? 예, 강내호 셰프. 그다음에 해녀의 딸 김하원 대표님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모셨는데 좋은 얘기 들으시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서 우리 광양을 살고 싶은 동네, 머물고 싶은 동네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로컬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담아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광양에 가장 세계적인 것, 가장 지방적인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그 윤동주 6.5 시집을 보관했던 정병욱 가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애송시, 별에는 밤, 서시 이러한 주옥 같은 시들이 만약에 정병욱 가옥이 없었으면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병욱 가옥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지방적인 것, 광양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가꾸고 홍보해 나가면서 지방이 재발견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백숲이 있지 않습니까? 저 동백숲은 그냥 동백숲이 아니고 천년 동백숲인데 왜 천년 동백숲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성국사께서 저를 창건하고 화기를 막기 위해서 동백숲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동백숲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게 우리 천년 동백숲을 만들었는데 저거요 도선 플러스 동백숲이 어디 가면 있겠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선국사는 광양에서 36년간 주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고 오늘날 동백숲이 탄생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 두 개 세 가면요 남들이 모르는 우리 광양 가장 세계적인 거 광양에 많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우리 강내호 셰프하고 김하원 대표님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양에도 저런 분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광양 농산물도 살리고 특산품도 살리고 그리고 광양이 살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신호 전남 CBS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방송국 놈들이라고 쓴 게 대표님이죠? 감사합니다. 네. 정인아 광양시장님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예, 대본 없이도 이 정도 하십니다. 아주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열정이 뚝뚝 떨어져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양 인구 포럼 로컬의 재발견, 이제 첫 번째 강연자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 셰프, 네. 스타 셰프인데요. 지금은 전남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짓고 계시대요. 아니, 왜 스타 셰프가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만큼만 궁금하시면 이만큼만 강연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럼 빨리 모셔보죠. 스타 셰프 강래호 셰프 모셔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하면서 농사짓는 강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회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곡성에서 지금 멜론 농사 한지는 6년 됐고요. 제가 곡성에서 멜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여름 멜론을 우리가 구입을 할 때면 서울에서 요리사들이 여름 멜론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곡성 멜론이에요. 그래서 곡성 멜론이 머릿속에 깊게 박힌 게 곡성의 그 사향이 풍부한 머스크 멜론 자체의 향이나 맛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요리사들이 여름 멜론을 곡성 거를 찾는데요. 우연하게도 그 인연이 닿아서 제가 한국 벤처농업대학 다닐 때 곡성 군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흔쾌히 받아주셔서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짓게 됐는데요. 물론 다른 분들이 심는 그런 똑같은 멜론도 심어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있는 멜론들도 같이 시험포에서 같이 재배를 했고요. 그렇게 좋은 새로 개발된 많은 품종들 중에 저희가 적합한 멜론을 찾았어요. 근데 그 품종 개발자분이 멜론에 아직 품종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멜론을 강래호가 농사를 졌으니까 품종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레오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멜론 품종이 생겼고요. 그걸 좋게 봐주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도와주셔서 그 레오라는 이름이 들어간 품종의 멜론을 저희가 특별히 선별을 해서 2019년도에 그 청담동에 SSG라는 이제 고급 마트가 있거든요. 청담동하고 도곡동에 있는 SSG 마트에 100개씩 판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통에 10만 원씩 팔았어요. 당시에 여름 멜론이 10,000원이 안 되고 한 9,000원 정도 한 통에 판매가 됐고, 좀 특별한 멜론들을 선별을 해서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에 파는 게 한 2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멜론을 갖고 와서 10만 원짜리로 행사를 했을 때 무슨 멜론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싸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아는 분들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은 막 집어 가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래서 10만 원이 싼가 보다. 그때 당시에 10만 원 했던 것도 김영란법 때문에 10만 원 이상이 넘지를 못했었거든요. 뭐 일본의 유바리 멜론이나 그 시즈오카 멜론처럼 30만 원 한 통에 받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당시에 어떤 그 법적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했었고요. 근데 10만 원짜리를 막 집어 가시는 분들 중에는 숫자 0을 하나 잘못 보셔가지고 10,000원인지 알고 집어 가셔서 계산대 앞에다 두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다행히 200개가 다 완판이 돼서 그 멜론 200개 가지고 2천만 원이란 그 수익을 이제 매출을 얻었는데, 보통 멜론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하우스 3동 정도가 팔려야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200톤 갖고 가서 2천만 원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뉴스가 되었었고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가의 프리미엄 과일 시장이 열렸구나. 그래서 이제 멜론도 이렇게 고가의 멜론들을 선물할 수 있는 고급 농산물들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좋게 많이들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지금 5월 말 그 멜론 출하하려고 하우스에 넣어놓고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는 또 고창의 수박 농사를 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창의 수박은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한 저희 장목반이 20만 개 정도 심었고요. 그걸 이제 롯데마트하고 이마트에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곡성에 잘 아시겠지만 곡성을 대표하는 먹거리들이 없어요. 그 지역에는 조금씩 이제 유명한 맛집들이 있기는 한데 곡성의 군수님께서 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셨고 본인의 공약 중에 하나셨어요. 곡성에도 뭔가 그 곡성만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긴 뭐 음식을 하나 꼭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셔서 저를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많은 분들을 이거 한 1년 넘게 저희가 준비했었던 거고요. 곡성의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하니까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멜론인데 멜론 나무 하나에는 한 15개에서 18개가 달려요. 멜론이. 저희는 그걸 다 따내서 적과라고 하거든요. 다 따내고 멜론 나무에 멜론 한 개씩만 달아서 과일로 키워내는데 그 저희가 적과 시기를 놓치면 멜론 사이즈가 달걀 사이즈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서 바닥에 버리죠. 그럼 또 농업이 이제 작기가 끝나면은 로타리 쳐가지고 또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일단은 그 적과되는 모든 걸 다 수매를 했어요. 농가 입장에선 버리는 건데 저희가 1,000원이라도 줘서 수매를 하면 농가 소득이 가는 거라 주저앉고 저희한테 다 수확을 해서 주셨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장아찌 피클을 만들어서 반찬으로 내놓거나 그 자체로 먹어보면 오이 같은 박과 식물이거든요. 멜론이. 그래서 오이 무침처럼도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었고 여태까지 그것들을 다 버려왔었는데 실제로 요리를 해서 밥상에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로 멜론을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곡성이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가 그 토란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토란을 하면서도 토란대를 깔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토란대조차도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토란대를 저희가 또 수매를 해줘서 그 토란으로 토란 밥을 만들어서 또 식당에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곡성이 또 흑돼지가 100년이 넘은 흑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돼지 농장의 흑돼지를 가지고 간장 양념하고 이제 붉은 양념 좀 매운 양념에서 두 가지로 이제 소비자가 초이스 할 수 있게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와사비 농장이 있어요, 곡성에. 그래서 그 와사비는 이파리부터 줄기부터 근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초밥 먹을 때 이렇게 그 회 먹을 때 갈아서 드시는 게 근경이고요. 그게 그 위로 줄기하고 이파리까지도 전부 다 음식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같이 쌈밥과 뭐 그 와사비 근경을 사용해서는 여러 가지 또 반찬에 같이 사용을 해서 깨비 정식이라는 한상 차림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비 정식을 곡성에 있는 식당에 보급을 하고 교육을 해서 처음에는 한 6개 정도 식당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은 3군데 정도가 그 깨비 정식을 판매를 하시고 계신데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하루 매출이 한 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평균 판매하시던 식당이 지금은 평균 한 6, 700만 원, 주말에 한 1,000만 원까지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이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전에는 피부도 손도 아주 고왔고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네, 곱고 그런 얼굴이셨는데 어느 날 가서 뵀더니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손이 굉장히 거칠어지셨다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시던데 사실 장고를 보면은 이런 것도 다 극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곡성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제품들을 식당에서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캠핑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캠핑장들의 시즌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 깨비정식 밀키트를 만들어서 또 저희가 캠핑장으로 배달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그 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깨비정식 배달을 해 가셔서
거기에서 또 캠핑장에서도 즐기실 수 있도록 또 편의를 봐드리고 있고요. 곡성에서 곡성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데, 곡성에서 토란이 전국 생산량의 70%지만 아직 우리가 토란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게 딱히 없어요. 곡성에서 만드는 토란 가공식품들이 판매를 되는 거 봐도 디저트 형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봐도 토란 함유량이 5%에서 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토란 자체는 사실 그 끈적거리는 식감과 그 자체만으로는 그 젊은이들이 좀 선호하지도 않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산 토란도 있지만 그 해외에서는 그 아기 머리만한 토란이 있어요. 타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그 우리나라 토란보다는 이파리도 크고 줄기도 거의 그 엄청나게 한 5배 정도는 두껍게 나오는 그런 종자인데 국내에는 없었어요. 그런 동남아 토란이. 근데 가공을 위해서는 동남아 토란이 보급이 필요했고 그 동남아 토란 품종을 가져다가 곡성에 제가 심었고요. 지금은 저하고 함께 해주는 농가들이 그 외래종 품종을 가져와서 이제 곡성에 토란을 같이 심고 있어서 국내산 토란하고 그 해외에서 가져온 품종의 토란을 함께 사용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었고요. 그 토란 과자를 만들어서 원래 올해 론칭을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는 조금 자기들이 더 같이 준비해줘서 내년에 론칭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기차마을에 지금 장소까지 저희가 다 해놓고 인테리어와 설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흔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천안의 명물 뭐 천안의 호두 과자가 있는 것처럼 저희는 곡성 토란 과자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 곡성 토란 과자에는 곡성 토란 함유량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꾸준히 저희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토란 소비도 굉장히 늘릴 예정이고요. 그 판매를 앞으로도 뭐 곡성 토란 과자는 곡성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휴게소라든지 뭐 간이 매장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공장을 설립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하게 되면 곡성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오리지널 토란 과자를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천안에 갔을 때 천안 호두 과자 사가는 것처럼 그렇게 구입을 하시고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호두 과자 드시듯이 곡성 토란 과자도 판매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만든 사업이고요. 지금 내년 아마 그 장미 축제, 올해 장미 축제 말고 내년 장미 축제에 오시면은 곡성 기차마을에서 그 곡성 토란 과자를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전남 도민이고 곡성 군민으로 지금 있어요. 이쪽으로 온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고요. 목포시와도 지금 그 수산 냉동 가공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민어 거리에 있는 그 민어 판매하시는 식당 여러분들한테 민어를 좀 안정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가공 방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횟감의 생선을 얼렸다가 회로 먹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우리가 석화도 딱 그 시즌에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은 아무래도 먹기가 좀 어렵죠. 석화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가 겨울 내내 작업을 해놓으면 1년 내내 석화든 횟감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민어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 굉장히 가격이 치솟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겨울철에 민어를 작업을 해놓으면 여름에도 안정된 공급으로 식당 그 상인들도 꾸준한 그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완도군과는 지금 완도 전복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계속 활전복 수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저희가 냉동 기술을 도입하면 그 냉동 전복을 저희가 냉동이라고 말을 안 하면 모를 정도의 감쪽 같은 냉동 기술이라 그 냉동 전복을 전 세계 어디서든 횟감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완도에서도 가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농수축산물들을 키우시는 그 생산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들의 가려운 분들을 긁어주기 시작하니까 같이 또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런 수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지자체와 그리고 많은 생산자들과 함께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도 하고 있고요. 수산업도 하고 있고 축산업도 하고 있는 그런 요리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면
가야 되는데 조금 이게 행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어디까지 하고 가야 될지를 몰라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오늘 말을 이렇게 빨리 하게 된 거고, 느리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게 제일 빨리 얘기한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느리고 차분한 성격인데 오늘 제가 막 급해요. 지금 뭔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뭐 제가 원래 PPT도 좀 만들고 멋지게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농사 짓다 왔거든요. 그래서 고창에서 수박 하다 와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못했지만 나중에 제가 또 광양을 계속 오게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과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차차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광양은 지나만 가봤어요. 이렇게 광양을 남해에서 배 타고 멸치 잡으러 갔다가 바깥쪽에서 본 적이 있고, 또 뭐 여수 갈 때 이렇게 지나간다더니 순천 갈 때 또 지나간다더니 지나만 다니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머무르다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많이 들여다 볼 거고요. 또 여기에 계시는 생산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좀 소통을 하다 보면 함께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도 앞에 말씀을 주셨지만 광양에 그렇게 좋은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고, 또 인구절벽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0.5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딸이. 그래서 저희 좀 연식이 늦어서 늦둥이를 낳는 바람에 2명을 못 가져서 네, 저희가 평균을 좀 깎아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또 다른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차차 또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뭐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귀촌, 귀농, 요거 저희 전남 지역에서 상당히 좀 화두거든요. 네. 한 7년 정도 이 귀농을 하셨어요. 네. 해보시니까 좋은 점은 어떤 게 있고 또 나쁜 점은 어떤 게 있던가요? 본인이 원해야 되는 그런 작물이 있어야지 귀농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저거나 해볼까라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작물을 정하고 움직이고요. 멜론을 하기 위해서 곡성을 찾았고요. 그리고 곡성에서 멜론을 하다 보니까 토란이 좋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벼농사는 경기도 강화도에서 합니다. 강화도는 제가 저희 아버지도 농부셨고 할아버지도 농부셨고, 저희는 진주 사천 쪽에 살다가 남양주로 이사 오셔서 6대를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한 지역에서만 6대째 농업을 했었던 집이었고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저한테는 늘 익숙했었고 농장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느낀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농장에서 살았던 것보다는 유럽에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농업이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요리를 하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농업을 정말 멋지게 함께 만들 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제가 설득도 하고 또는 교육도 받으면서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가야지, 그렇죠. 할 거 없으면 농업이라도 해볼래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농업이 정말 멋진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잘 홍보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하나 느꼈던 거는 네이버하고 다음에 농업인이라는 직업란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2015년도부터 농업인으로 바꿔달라고 네이버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농업인이 직업란에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로 했고요. 당시에는 요리사도 없었어요. 요리 연구가라든지 아니면 요리 전문가밖에 없었고, 요리사로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 않았는데, 지난해인가요? 국정감사 할 때 네이버 부회장하고 다음 부회장님 출석하신 상황에서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분이 이제 제 기사를 읽으시고, 제가 농민신문하고 조선일보하고 몇 군데 그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가져오셔서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 농업인들은 그럼 직업이 없는 거냐라고 따져서 물으셨고요. 당장 바꾸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대한민국 첫 번째로 포털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축하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만큼 농업이 멋있구나, 수산업이 정말 멋있는 거야, 뭐 축산업도 멋있는 그런 비전을 좀 만들어서 잘 보여주시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올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신안에는 올해 5월부터 이제 그 굴 생산 3배채 굴, 개체굴 생산하는 쪽으로 신안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그 생산 교육에 들어가고 전남 신안군에서 이제 굴 양식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그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굴 산업이 어두웠던 그 시절이 있었고요. 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굴 생산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높아요. 하지만 매출은 10위권 밖이에요. 근데 프랑스가 전 세계 굴 생산량이 한 4위에서 5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연매출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1위예요. 전 세계 굴 생산량에 비해 매출이 1위고요. 그 2조 2천억 시장, 그러니까 생산되는 그 굴의 양이 2조 2천억인 거고, 그걸 산업화 시켰을 때 6차 산업이든 뭐 4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을 붙이면 그게 한 20조 원 정도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굴 양식업을 지금 프랑스가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안 군수님은 우리가 그걸 따라 해보자라고 해서 그 굴 연구소도 만드시고 그 직원들을 다 프랑스에 교육을 보내서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굴 양식 커리큘럼을 다 이수받고 왔고요.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그런 이수받은 그 커리큘럼으로 굴 양식을 앞으로 희망하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은 그 굴만 하는 게 아니라 굴은 농업처럼 매일 땅에 밭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굴은 우리가 밥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굴은 그 안에 있는 풍부한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관리만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멜론 하우스에 일주일에 4번 이상 가야 된다고 하면 굴은 2번밖에 안 가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매출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밖에도 축산도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 ESG 경영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곡물 수입으로 인한 뭐 축산 활동은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화시구 쪽으로 지금 전환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시구를 통해서 축산에 조금 더 안정된 공급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곡물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어차피 하나예요. 먹는 거라 요리사고, 그렇죠. 그 재료를 안전하게 맛있게 공급하는 것도 요리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재료를 안정되게 공급하고 맛있고 좋은 재료를 키워내는 것 자체가 요리라서 네. 그것부터 해야지만 요리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 좀 있으셨을까요? 지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사실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이미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하게 하지 않고 좀 그 진솔하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과하게 하지 않고 청년을 꼭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뭐 청년이 많이 돌아오면 좋겠죠. 뭐 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지면 좋겠죠. 제가 살고 있는 그 면 단위에는 작년에 50분 정도 돌아가셨고 1명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1명도 굉장한 수확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 청년들이 와서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금 많이 주시는데 전 그런 지원금이 사실 제 돈이 아니지만 저도 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좀 그 비용이 잘 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우리 도에 오면 얼마 준다라는 이런 거는 사실 정책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기에 가면 내가 평생을 저기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곡성 위주로 좀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전남 동부 지역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지역, 이 지역은 내가 한번 여기 농산물이나 뭐 수산물이나 한번 좀 개척을 해보고 싶은데 하는 곳이 좀 있으신가요? 네, 광양이요. 네. 네. 그 제가 여기에서 뭘 만들면 좋을까를 오면서도 생각해봤고 아까 시장님과 테이블에 앉아서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 광양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 매실 있고 뭐 있고 홍상리 할머니도 뵙고 뭐 여기에서 불고기집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했지만 여기에 분명히 더 좋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밥상 위에 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리사로 올해 3월이 만 30년 되는 해였는데 제가 요리하면서 가장 허무하지만 기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반얀트리 호텔이라고 아시나요? 서울에? 남산의 반얀트리 호텔에 제가 한 5년 정도 그 식품 총괄 디렉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요리를 했던 것 중에 제가 산야초 샤브샤브를 한번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산야초는 그 각 지역에 있는 자연산 산야초 한 18가지를 모았고요. 저는 육수를 끓이고 소스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걸 드신 분들이 다 박수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요리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재료를 수집하고 그걸 데쳐서 드실 수 있는 용기와 그걸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소스 한 3가지 정도를 만들어 드렸을 뿐인데 제가 요리한 일에 요리를 그렇게 조금 하고 박수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서 아 이거 요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산야초 하나하나를 키운 농부들의 이름들과 그 농부들의 이야기들이 그 테이블 위에 얹어지면 제가 요리를 하는 것만큼 그 재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만 요리 기술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키워내는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 테이블 위에 음식과 함께 얹어져야지만 고객들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큰 신뢰를 갖는구나를 느꼈고요. 광양에서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그런 재료들을 찾아서 함께 그 테이블 위에 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1호 농업인 강래우 셰프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모실 분은요. 제주의 뿔소라를 세계인이 찾는 진미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국내 최초 해녀 다이닝을 선보이신 분이에요. 해녀의 딸, 해녀의 부엌 김하원 대표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온 주식회사 해녀의 부엌 대표 김하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해녀의 부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러 왔는데요. 좀 너무 앞뒤로 너무 대단하신 분들 사이에 제가 껴 있어가지고 내가 과연 오늘 어떤 이거를 해야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어떤 발표 자리보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뭐 알려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이 해녀의 부엌이라는 이 브랜드를 제가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로컬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녀의 부엌은요 제주도 해녀와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이제 해녀들의 해산물을 알리는 이제 극장식 이제 다이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해산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까 뿔소라도 너무 아까 얘기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이게 뿔소라인데요. 정말 많은 육지분들은 뿔소라, 참소라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항상 그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육지에 이제 있는 소라는 등이 매끈한 이제 그런 소라인데 제주도에 있는 이 소라는 뿔이 뾰족뾰족 나 있는 뿔소라입니다. 제주도의 여기 뿔소라는 제주
그 전국에서 약 한 80% 이상이 제주도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그 기간 중에 한 80% 정도의 기간을 채취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해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그런 해산물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왜 뿔소라 사진을 처음에 이렇게 딱 보여드렸냐? 바로 해녀의 부엌이 출발이 바로 이 뿔소라의 문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뿔소라는 굉장히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딱 숫자로만 비교를 하면요, 이제 자연산 전복 아시죠? 예,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숲을 참고 채취하는 자연산 이 전복이 1kg에 13만 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뿔소라,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채취를 하는 이 뿔소라는 현재 1kg에 3천 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치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해녀들이 숨을 참고 채취하는 정말 자연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졌을 땐 어떠한 식품과 비교가 되냐면 외국산 골뱅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서 골뱅이 통조림을 만들려면 단가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에 비해 뿔소라는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은 이 제주도 뿔소라가 거의 한 80% 가량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판로가 일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복은 비싼 거야. 전복은 귀한 사람한테 선물해야 돼라는 걸 알면서도 뿔소라를 귀한 사람한테 선물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 내수 시장보다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제 일본에 원하는 대로 그 가격대로 넘겨야 하고, 이제는 일본에서 이만큼 우리는 사갈게라고 하면은 해녀들이 더 채취를 할 수 있어도 더 이상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해도 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해산물, 그러다 보니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관련 인프라가 쇠퇴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어떠한 기업에서 이 뿔소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달려들어도 이거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해주는 기업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다시 또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정말 오랜 세월 이 문제가 이제 바뀌지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럼 또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보니까 이 생산자, 제주도 해녀 생산자들만의 약간 독특한 문화에서 오는 폐쇄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에 대한 배척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주도는 뭐 혈연, 지연, 학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야라는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제주도 사람들이 뭔가 육지 사람들은 왠지 막 다 거짓말 칠 것 같고 막 이런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어떠한 기업에서 내가 이거 뭐 8,000원에 사줄 테니 우리한테 넘겨라고 해도 내 옆집 아들이 삼촌 이거 7,000원에 줍소 하면은 내 이 아들한테 7,000원에 넘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그런 자본 있는 기업에서도 사실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떠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제가 나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 제주 출신의 젊은 청년들이 필요하다. 평균 연령 이제 70대가 되신 이 생산자들에게는 젊은 어떠한 이제 친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뿔소라 문제인 건 알겠는데 왜 당신이 그거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이지만 또 저의 가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가족들 뭐 부모님부터 뭐 할머니 다 이제 어업에 이제 일을 종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뿔소라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해녀의 부엌을 만들 때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이거였습니다.
이 뿔설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어디 잘 되는 어떠한 사례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여기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들은 실제 해녀들이 사용을 하다가 어촌인들이 감소를 하면서 창고로 방치돼 있던 공간들을 이제 다 리뉴얼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들을 활용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냐면요. 정말 폐건물이었던 이 창고 건물이 이제 해녀의 부엌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고요. 그 앞에 가로등이 세워지고요. 그 앞에 편의점이 생기고 상권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산물들이 이제 소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촌인들에게 이런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라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결합을 해서 예술적 경험, 트렌디하게 이제는 이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뭐 패키징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트렌드에 맞는 청년들에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결합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새로운 문화로서 탄생이 되더라고요. 사실 해녀의 부엌을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거기 식당이에요? 아니면 뭐 공연장이에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녀오시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그냥 해녀의 부엌입니다. 해녀의 부엌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브랜드로 지금 조금씩 커가고 있다라고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해녀의 부엌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해녀의 부엌은 총 3개의 컨텐츠, 2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만든 이제 이 컨텐츠 하나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컨텐츠인데요. 기존에 오리지널 해녀가 이제 출연하는 아날로그적인 이제 공연에서 이 컨텐츠를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영상 기술을 접목한 이제 컨텐츠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 아트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해녀의 부엌은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이 공간이 단순히 관광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 지역의 이야기를 접하고 이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서의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이제 장면들 그리고 이들이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이 문화들을 이제 영상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컨텐츠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펀딩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약 4,000% 정도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또 해녀들이 이제 만든 어떤 이제 음식들을 이제 했을 때도
170%를 달성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원그룹과 함께 이제 해산물을 활용한 HMR 식품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그냥 폐기 처분에 놓여 있는 그런 해산물들을 저희가 동원그룹과 함께 지금 뿔소라 미역국이랑 그리고 군소무침이란 HMR 식품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성과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동원그룹이 왜 해녀의 부엌이랑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동원그룹이 이거를 살 수 있는 생산자한테 직접 연락을 한다면 사실 더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해녀들에게 해산물을 약 30%더 높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발하는 가격선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룹이 왜 우리랑 함께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지역민들의 실제 이야기, 그리고 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다루는 작지만 그런 브랜드가 이제는 정말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해녀의 부엌이 이제 창업한 지 한 3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오픈하고 약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사실 관광 산업에서 코로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코로나 기간 안에도 96.8% 예약률을 달성을 하고 약 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약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인들에게 이런 생산물들을 30%더 높게 구입을 함으로써 해녀 소득이 한 30%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해산물 판로 구축을 이제 32톤, 그리고 해녀 및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14인을 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공연에서 이제는 확장형 컨텐츠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 확장형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는 이번엔 또 VR 컨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그리고 이 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 세계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뻗어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 드리러 온 건데요. 로컬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이랬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진짜 그냥 한번 시행을 하고 도전을 하고 뭐 모두가 아니라고 했던 것을 한번 문두드려보고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그 가능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돈이 되는 게 뭘까? 앞으로 돈을 뭘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막 AI 기술이 막 발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게 뭐 돈이 되려나?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돈이 되는 건 어쩌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뭘까? 이제는 20대들이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고 그리고 미슐랭 다이닝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20대들도 가는 곳이 파인다이닝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정말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과연 이 시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이 창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이제 예술 놀이 선생님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제가 갔던서 했던 것들이 그 어린 아이와 놀아주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급이 막 4,700원 이럴 때였는데 제가 당시에 25,000원을 받으면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지식도 없었고 뭔가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가서 했던 거는 그냥 이 아이와 눈 맞추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와 그냥 노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에게 돈으로 사고 고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공감, 위안, 교감,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 이제는 돈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굉장히 이젠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제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 사람은 사람 없이 결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사람은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 희소한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컬 비즈니스가 저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컬 브랜드엔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술가들과 그리고 실제 해녀들과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객평들은 굉장히 특별해요. 보통의 식당에 가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보시면 해녀의 부엌 보고 모두 치유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과연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할머니가 저희와 함께 같이 공연을 하는 할머니신데요. 연세 어떻게 돼 보이시나요? 70, 80, 네. 92세 해녀분이십니다. 네, 저희와 함께 공연을 하시는 저희 회사의 가장 최고참 해녀분이신데요. 이 해녀분이 공연을 마치고 본인의 인생을 공연으로 보고 그리고 본인이 잡아온 해산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에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 이제 죽을 때가 된 셈이요.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 거 보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녀의 부엌은 그리고 해녀의 부엌을 함께 하고 있는 저희 청년들은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이들의 역사와 이들의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걸 함께하는 우리의 상사들이 이렇게 순수하신 지역민들이어서 해녀의 부엌이 과연 어떤 브랜드가 되면 행복할까라는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관광객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할머니 혹시 여기 뭐 가볼 만한데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할머니가 이 관광객이 해녀의 부엌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 따라와 하고 해녀의 부엌을 데려가는 정말 이 마을에 손주 같은 브랜드가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제는 해녀의 부엌을 공연하는 날 우리 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세워져 있는지 오늘은 관객들이 몇 명이 왔는지 이것들이 이 마을 사람들 안에 화제거리가 되고요. 이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저희한테 이제는 막 갖다 주세요. 로컬 비즈니스가 저는 많이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IT로 가야지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이 브랜드, 이 로컬의 비즈니스만큼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또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대가 없이 주는 이 자연과 그리고 이 순수한 지역민들과 그리고 그거를 인위적 가공 없이 우리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라고 정말 열심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양도 굉장히 많은 특 자원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지역민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얼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저는 굉장히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여기 와주신 정말 정부 기관 관계자분들도 이거를 뛰어드는 청년들 정말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뛰어들려고 하는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정말 자신감을 갖고 광양의 정말 대표 브랜드로서 하는 그런 어떤 도전과 그런 응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제주도로 오신다면 해녀의 부엌을 방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요, 이 로컬 산업이야말로 미래 산업이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외치시는 분입니다. 국내 최고의 로컬 브랜드 전문가세요. 연세대학교 모정린 교수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뭐 이제 로컬이 왜 중요한지는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 최근 현상입니다. 우리가 뭐 로컬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결국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광양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결국엔 로컬이 강한 광양이 돼야 되는데 그 로컬이 강하다는 건 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로컬 브랜드가 강한 광양이 돼야 되겠다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해녀집이나 뭐 아까 강래어 이런 그런 그 많은 그런 로컬 사업장들이 광양에 얼마나 필요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우리가 광양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데 그럼 우리 로컬이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마을마다 100개 이러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로컬 브랜드가 광양 전체에 넓게 활동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떤 미래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느냐? 결국에 우리가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요. 사실 한국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대기업 이게 뭘 국가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산업의 어떤 그 산업 단지를 운영했다 지역이. 그리고 우리 인제는 서울로 보내고, 그럼 서울에서는 공장을 내려보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냐면 공장을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내려보내도 또 딴 데로 이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산업에 의존해 갖고는 좀 어렵다는 게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쉬운 것부터 하면 로컬 컨텐츠, 로컬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럼 광양의 로컬 자원이 뭔가 모르겠어요. 관광지도 보면 금방 나옵니다. 관광지도 보면 이렇게 쉬운 도시 같지는 않아요. 보더라도 이렇게 관광 자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는데 와 보니까 뭐 여기는 구도심이고 저쪽에 제철소 지역이 있고 섬진강 지역이 있고 저쪽 계곡 지역이 있고 최소한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오늘. 뭐 콘텐츠 이러는데 이게 뭘까 생각하시는 분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먼저 다 포장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를 얹힌다든가 이런 거 콘텐츠라고 하는데 김하원 대표는 거기서 이제 공연이나 이런 스토리로서 우리가 말하는 뿔소라의 가치를 계속 몇 단계 높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때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뭐 원물을 팔아갖고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분산된 광양 자원을 어떻게 콘텐츠 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보통 6차 산업화라는 6차 산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저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농업 자원, 특산물 자원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하고 2차 산업이 시가공이고 3차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마을이 충분히 아름답지만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배지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매실을 보면 알아요. 매실. 그러면 매실밭이 과수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는지 근데 매실밭이 있다면 1년에 뭐 일주 정도 꽃이 필 때 관광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뭐 1년 내내 그러면 재배지를 관광지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을은 마을대로 요새는 농촌 라이프 스타일도 인기니까 지금 하던 대로 하지만 한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된다면 광양의 콘텐츠를 읍내로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광양 콘텐츠 읍내로 모아서 읍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에 도시 콘텐츠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어떤 작물을 그죠?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우리가 배송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도시 콘텐츠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좀 한옥마을을 이렇게 조성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요 공연장도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인성리
여기가 이게 돌아다녀 보면 그럼 여기에 광양 컨텐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제 광양 컨텐츠가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다고 해서 매실 거리 만들자 이런 건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흑돼지 거리 이렇게 특화 거리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여기에 그냥 숨어 있는 듯이 이제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기본적인 건 커피라든가 빵집이라든가 독립서점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있어야 되지만 이 광양 컨텐츠를 소개하는 가게들이 숨어 있으면 그게 좀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로컬 푸드랑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게 뭘까?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까 김하은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온라인이나 대기업이 만들 수 없는 콘텐츠인데 복제할 수 없는 콘텐츠인데 결국엔 그 로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새 청년들이 나다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나다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콘텐츠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다움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다움 갖고는 약간 불안하다 했을 때는 그 다음은 나 다음은 동네 아니에요. 동네 다음을 만들면 그건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동네 콘텐츠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대기업이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런 그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 동네 콘텐츠는 결국에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콘텐츠 그리고 나다움, 나의 콘텐츠만 잘 만들면 그렇죠. 우리가 브랜드로서 아니면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요새는 크리에이터로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대기업을 이기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김하원 대표 기업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광양의 그 로컬 컨텐츠가 여기 읍내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경쟁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하고 사실 이렇게 로컬 컨텐츠로 성공하는 전 지금 개인 사업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를 생각하셔요. 그러면 로컬 컨텐츠로 성공하는 동네가 어딘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부는 읍내에다 갖다 모아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머물고 싶은 동네를 그러면 모든 동네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돼야지만 일단 읍내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읍내부터 사람들 모으는데 결국에는 제가 강진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여기 광양도 마찬가지고 광양에 왔던 사람이 읍내에 2박 3일을 좀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박 3일 정도 해야지 사실 우리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어떻게 우리 표현은 찍고 간다고 하거든요. 그 찍고 갔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지 사실 질문을 안 하는 편입니다. 계속 방문자 수만 이렇게 계속 계산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질문 안 합니다. 여기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뭘 사갈 것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서 여기 컨텐츠를 모으자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제가 좀 다양한 사례가 많은데 일단 다른 도시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결국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결국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역을 여기서 광양에서 기회를 찾아서 뭔가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일단. 근데 한국 현실은 아시다시피 다 떠나는 분위기니까 그죠? 기회는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좀 우리 교육도 좀 바꾸고 해서 그리고 사실 시가 나서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저는 로컬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를 해서 결국에 광양에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 모아야 돼요. 근데 크게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커뮤니티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에 좀 컨텐츠가 모였으면 좋겠다. 그 로컬 브랜드 상권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면 말씀드렸지 생산단지도 여기 좀 근처에 있고 자 무슨 뜻이냐면 식가공 이런 공장 이런 것도 매실 공장 같은 것도요 시내에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공장도 많이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되면 좋고요.
여기에 뭐 이커머스 플랫폼도 이 시내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로컬 브랜드 생태계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거 크리에이터 타운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로컬 콘텐츠를 이게 모으는 이유는 우리 동네를 좀 멋있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찾을 수 없는 콘텐츠를 가진 그런 그 살고 싶은 동네, 머물고 싶은 동네에 만들면 결국엔 청년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타운은 무슨 뜻이냐면 꼭 요새는 대기업에 취업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고요. 그게 한 5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셀러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 50만 명 돼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오프라인 콘텐츠라고 합니다. 일반 뭐 김하원 대표 같은 분은 오프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물론 온라인으로 진출하지만 그 지역 상권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겠지만 저는 뭐 최대한 잡으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200만 명. 그러면 이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저께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모으자는 겁니다. 광양, 읍내. 그러면 그러려면 그 크리에이터들이 살 주거 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창업 지원 시설, 단지 상업 시설뿐만이 아니고 그죠? 주거 시설 그리고 일자리까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직주락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내에서 직주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주축은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알아서 대개 보면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경제 문제 해결하고 또 자기들끼리 많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광양이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기존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대기업 유치에 집중했다면 어차피 이게 이제 신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좀 죄송하지만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구미에서 파주로 갔는데 파주를 또 떠나거든요. 한 15년 호황이었죠. 그래서 독립적인 산업을 개척하려면 일단 인재를 시내에 모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크리에이터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제가 근데 중요한 건 크리에이터 타운 가기 전에 브랜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하원 대표나 이제 뭐 우리가 강래호 셰프님 하시는 이 작업들이 예를 들면 뭐 아마 김 대표도 고민하겠지만 이게 종달이라는 동네를 좀 여러분들 좀 아니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권은 상권인데 이제 로컬 브랜드 상권이 되려면 뭐 뿔소라 그러니까 뿔소라를 이게 지역 자원이라면 김하원 대표처럼 이렇게 해녀 부엌처럼 그런 식으로 컨텐츠화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뿔소라 갖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뿔소라 브랜드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지금 분투하고 또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이 한 50개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브랜드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 산업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로컬 상권이 중요하고 뭐 그동안 너무 제가 개념적인 것만 말씀드린 경기의 강릉 이제 커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전혀 예상 못했던 그 지역 산업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릉에 이제 로컬 브랜드가 많다고 하는데 뭐 전국적인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테라로사든가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 커피 커퍼, 서울을 위해서 이제 강릉 커피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이렇게 커피 브랜드가 강릉에서 나온 커피 브랜드가 많아요. 뿔소라 같은 경우는 전 해니의 부엌뿐만이 아니고 뿔소라 브랜드가 종달래에서 많이 모여 있으면 이제 브랜드 생태계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매실도 그렇고 지금 광양에 아까 밤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이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인 거죠. 브랜드가 일단 양적으로 많아서 풍부해서 여기에 그런 다양한 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커피 공장, 커피 재배 농장, 커피 가공 클러스터 뭐 컨텐츠를 모아놨는데 여기 보면 뭐 김하원 대표는 여기다가 뭐 뿔소라 박물관을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좀 고도화가 되는데 강릉에 가면 이렇게 테라로사처럼 커피 박물관도 있고 뭐 커피 재배 농원도 있고 이렇게 그 컨텐츠를 모아놓은 타운 성격의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또 커피 거리가 사실은 안목 커피 거리뿐만 아니고 명지동도 커피 전문점이 모여 있고 이렇게 생산과 유통 플랫폼까지 구축하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커피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되지만
매실 도시가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고민하면 됩니다. 매실 도시가 뭐를 의미하는지 했을 때 결국에는 매실을 소재로 쓴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공장만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산속이나 벌판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그 매장을 통해서 우리 원도심에 모여 있으면 이게 도시 문화가 되고 도시 콘텐츠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실 산업을 개척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는 원물을 빨리 수도권 소비자한테 배송하자 해서 뭐 이런 그 커머스 시스템이나 유통 시스템 구축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일단 여기 지역 안에서 콘텐츠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보이지 않으면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좀 제가 제시하는 것 같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로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광양에 오면 뭘 요구하냐면 광양의 현지인 문화라고 그래요. 로컬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 합니다. 경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광양이 광양 로컬 경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여기가 뭐 비교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를 뭐라고 부르냐면 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걸 달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우리가 로컬이 나왔을 수밖에 없다.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청년들이 해외 맛집 다니면서 해외 맛집을 현지 맛집을 로컬이라고 했는데 2010년 정도 되면 뭐 이효리 효과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가수 이효리 씨가 2013년에 제주도로 이민을 갑니다. 제주 이민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침 그때 전국에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이렇게 내가 지역에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광양에도 있을 거고 순천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주 이민, 뭐 청년의 지방 이주, 그리고 지방을 로컬이라고 하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자기가 사는 동네가 로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은 뭐하면 어떤 독립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동네를 로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 세대는 우리랑 달라서 자기네 동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드디어 이제 지역에 기회가 온 거예요. 광양에도 뭘 하겠다는 친구들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오셨는데 떠나겠다는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서 잘 되기 바라면 되고요. 남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오겠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미래를 개척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뭐 우리 인재가 우리 서울을 보내면 서울에서 성공하면 우리한테 언젠간 혜택이 오겠지. 뭐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세상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남은 사람들끼리 잘하면 또 그렇죠. 또 돌아도 오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려면 이게 큰 기회가 온 거죠. 그런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만 잘하면 이런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든가 크리에이터 타운을 만들어주면 저는 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로컬 하는데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귀농귀촌은 옛날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제주 이민은 2013년에 본격화되고요. 이 동네 지향이 중요합니다. 동네 지향의 시작은 골목상권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수세권, 실세권 얘기하는데 슬리퍼 신고 뭐 대충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동네를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새 뭐 장거리 이동을 사실 코로나 전부터 기피했어요. 왜냐하면 삶의 질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2시간 지옥철이라고 부르는데 요새 뭐 난립니다. 수도권도 뭐 딴 거 뭐 저녁 있는 삶, 뭐 삶의 질 하다 보면 직장이 집 근처에서 그 직주 근접이라고 그랬어요. 직주 근접이라고 했는데 10년 전부터 나온 현상인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멀리 놀러 못 가니까 락이 또 거기에 추가돼서 직주락 근접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동네가 중요해진 거예요. 장소. 자, 장소도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죠. 사진을 찍고. 근데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자꾸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소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취향이. 그러면 뭐 바깥에 나가면 동네에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가 뭔가를 개념이 생긴 거죠. 우리 기성세대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뭐 대충 뭐 사회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뭐 생활했다 이랬는데 요새는 자기 개성이 있다. 고향에 대한 생각도 사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들었지. 뭐 제가 경험하는 건 다녀보면 자기 동네에 남게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요새는 또 시골 지향인에서 저는 지역 소도시의 원도심을 많이 봅니다. 이제 광양에 오면 예를 들면 광양읍 인설이 여기가 제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거의 제가 못 가요. 물론 여기가 잘 되면 뭐 마을 단위도 저는 면소지지 정도는 여러분 제가 면소지지 정도 되면 로컬 브랜드 상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소지 정도면. 그래서 근데 뭐 출판사가 저한테 연락 오더니 뭐 러스틱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책 좀 한번 쓸 생각이 없느냐. 이 정도로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지역에 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환경 문제 그리고 신뢰 문제, 정체성 문제 때 말씀드렸듯이 그 광양만 그 로컬 경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관광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게 대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 단지 만들고 뭐 대기업을 유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로컬이 강한 데가 도대체 어디냐? 광양이 뭐 전국에서 넘버원 우리 만들어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광양이 어떤 로컬 그 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두 그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가 그러면 로컬이 강하냐 했을 때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로컬 산업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이슈에 관심이 있는 건 어느 동네가 로컬이 강하냐 공통적인 그런 자원이 어떤 요소가 저 4가지입니다. 자, 제가 통계로도 보여드리는데 빨리 넘어가서 여기 이 정도입니다. 14개 동네인데 저는 시군구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군구도 왜냐하면 지금 생활권 말씀하시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자기 동네라 하면 자기 읍면동이 사실은 동네에 가깝습니다. 사실 어떤 큰 읍면동에 가면 사실 읍면동도 너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중요한 건 서울도 로컬이라는 거예요. 서울도 절대로 서울한테 중앙이라는 위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서울을. 그러니까 지방의 반대말은 중앙입니다. 중앙 정부고 사실 서울도 지방이에요. 지방. 그건 뭐 법적으로도 서울도 지역입니다. 지역. 근데 자꾸 우리가 수도권, 비수도권 구도로 가서는 비수도권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수도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영원히 2등이 안반자리가 2등입니다. 2등인데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과 다르게 가야 되고 그게 어떻게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로컬인데 서울도 로컬이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주로 제가 동단위 뭐 마포구, 서교동, 망원동, 서대문구, 연희동, 성동, 성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지방 소도시도 많고 농촌 지역에서는 홍성군 홍동면을 제가 소개했는데 곧 내가 광양에 사나 찾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로 선정 이유는 로컬 브랜드가 많아야 돼요. 로컬 브랜드가 많아야 된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컬 브랜드는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게 아마 성심당 말씀드린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이게 어떤 우리가 세상에 사느냐면 지금 여수에서 오셨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여수에 GX 칼텍스 정유소라고 하나 정유 공장이 있다? 이러면 GX 칼텍스가 있다고 하면 글쎄 크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런 인식을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한테는 여수의 자부심하면 이순신 버거래요. 근데 대전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는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다는 건 크게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주의 한전공대를 보냈다고 해서 나주가 바뀔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하잖아. 어차피 몸만 거기 있고 주말이면 다 가고 지역이랑 하나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 밀착적인 그런 산업이 필요한데 대전 청년의 자부심 하면 100%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인데 이런 광양에도 이제 성심당 기업이 한 100개 정도 만들자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파급 효과가 아니라 상상,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지역 자부심이거든요. 결국 지역 자부심 문제입니다. 상징적인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자부심이 높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 제가 소개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소개는 못 해드리고 지역에서 어떤 대기업으로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자꾸 딴 얘기하는데 지금 그 독립 가게들이, 독립 기업들이 물론 지금 이제 맛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이미 로컬 기업 중심으로 시작됐고 재편되고 있는데 서점이나 뭐 요새 스테이라고 하는데 커피 베이커리까지만 가더라도 대기업이 로컬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커피를 보시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항상 시장 상황이 변동하지만 스타벅스 말고는 프랜차이즈가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 커피 가게들이 너무 잘해서. 근데 이 그 동네 가게들이 이제 마켓, 소품, 패션, 제조업으로 넘어가는데 제조업하면 뭐 제일 쉬운 것부터 뭐 수제 맥주, 양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전 접수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을 이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가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옛날만큼 쉽진 않아요. 옛날에는 뭐 빵집, 뭐 마켓인 마켓 단일 업종으로 동네에 대기업이 됐는데 저는 동네 대기업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앵커 스토어라고 그래서 동네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 업종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 집도 그렇고 다양한 융복합을 시도하는데 궁극적으로 아마 해녀의 부엌도 결국에는 종달리의 타운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로컬 플랫폼을 만드는데 결국에 작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우리 박 대표님이 여기 이 공간 대표님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이미 보세요. 여기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컨텐츠인데, 그렇죠? 여기 뭐 빵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기 아까 보면 저기 소품점도 있고 아마 자꾸 늘리셔야 될 거예요. 늘리셔서 이게 작은 도시 형태로 지금 숙박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쏙 들어가고 안 나와도 2박 3일 할 수 있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설이 자체가 작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업인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청년이나 관광객에 필요한 모든 시설 자기네 직접 기획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직주락 센터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뭐 상업 시설, 뭐 주거 시설, 업무 시설까지 자기네들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뭐 로컬에서 좀 앞서가는 기업들의 그 슬로건인데요. 뭐 타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로컬 타운, 크리에이터 타운을 자기네가 건설하겠다. 이런 사업자들이 광양읍 원도심에 들어와서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기 과장님이 시장님이 알아서 다 도시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이런 일은 관심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싹 밀고 단지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신도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건설해야 되지만 원도심을 그렇게 신도시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자, 로컬 콘텐츠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우리 넷플릭스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에 가면 레스토랑스 온 디 에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꼭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간 쇠락하고 있는 대형 식당을 로컬 식당으로 전환해 줍니다. 리모델링 해줍니다.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백종원 대표도 비슷한 거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백종원 대표는 그러면 잘 안 되는 식당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매뉴얼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뭐 프랜차이즈를 하던. 그럼 왜냐하면 본인이 프랜차이즈 산업계의 대표입니다. 그럼 우리 CEO님, 도의원님들 지금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크리에이터입니다. 개인. 그래서 백종원 대표 그 프로그램이 가장 불편한 게 그 점이에요. 젊은 친구들을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설정이 비슷해요. 속삭여서 화를 내서 문을 닫게 한다든지 뭐 예상 가서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TV 프로그램은 상관 그러면 막 시청자들이 열광을 해요. 그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상공인이가 우리가 내심 그렇게 우리가 경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쟤들 그러면 그렇지.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벌써 25%고요. 앞으로 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대기업이 우리나라 해결할 수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10%밖에 안 되고 고용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지금 기본적으로 뭐 AI로 자동화하면서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이 아니에요. 옛날엔 저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역할이 고용 창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기술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일단 소상공인 쪽에서 해결하고 대기업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어떤 이 문제 때문에 대기업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 그 대기업에 취직한 젊은 청년들이 다 딴짓해요. 다 부업을 합니다. 회사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회사 월급은 기본소득. 그리고 자기들은 뭐 몰래 그 부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대기업 직원들도 자기가 크리에이터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은 크리에이터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크리에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자기 역할이 거기서 뭐 물론 당연히 또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매뉴얼하고 하고 뭐 규모의 경제에서 스탠다드화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디자이너인데 로컬 그 예술인이라든가 공예 작가랑 해서 그리고 로컬 건축에도 영감을 얻어서 가게를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하고요. 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로컬 식자재 찾아서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 사람은 경영 좀 지도해주고 시그너처라고 하는데 결국엔 시그너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느 가게 가든 그 지역에 그 가게 대표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셋이 들어가서 로컬 식당으로 바꿔준다. 우리가 청년들한테 로컬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은 잡지를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잡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광양에 산다고 해서 광양을 많이 안다고 가정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광양을 안다는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그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광양 시내에서 누가 뭐를 해서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연구한 적도 없어요. 아직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로컬 잡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 김항원 대표 같은 데도 왜 이렇게 창업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분만 대화하면 딱 나오잖아요. 어떤 자원을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동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조언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그럼 잡지가 물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블로그라도 하라고 합니다. 블로그라도 해서 동네 경제를 먼저 공부하고 창업하라. 지금 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기술부터 배워서 어떤 창업을 할 장소를 찾았는데 지금 거꾸로 가야 됩니다. 장소를 정한 다음에 그 동네가 필요한 컨텐츠를 찾아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장소 기반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창업의 반대말이 장소 기반 창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산업 정책도 장소 기반으로 가면 당연히 로컬 콘텐츠를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 제주상해가 잡지를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로컬 브랜드의 어떤 플랫폼 역할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가 주변에 보면 일단 잡지를 시작해서 편집샵을 합니다. 이렇게 동네를 많이 알게 되면 동네 브랜드를 모으고 싶어 합니다. 모으다 보면 뭔가 아쉬운 게 있도 직접 생산하는 이렇게 3단계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제 골목상권 현상인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2002년인데 2002년도에 4개 동네가 그게 관광지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서촌 그리고 북촌입니다. 삼청동 그리고 뭐 이태원, 홍대, 가로수길 그리고 지방에서는 한옥마을이 워낙은 그게 주택가였는데 이제 관광지가 골목상권 현상인데 이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일종의 문화지구입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 칼럼 쓰는데 이제 결국 문화지구인데 문화지구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00개로 늘어났는데 전남 지역을 보면 이 정도를 제가 파란색은 사실 회색은 후보지고요. 안정권에 들어갔던 동네가 목포의 만호동, 순천의 향동, 그리고 조곡동 3개밖에 없네요. 여수의 고소동, 나주 향교길도 후보지고 빨리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광양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보해 주세요. 광양의 어느 동네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있는 동네가 후보지입니다. 좀 더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은 골목상권을 시작해야 된다. 오늘 보시면 요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컨텐츠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물론
자기가 직접 만든 모든 사람의 컨텐츠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1단계 가면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게스트하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점, 여기가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공방, 디자인샵, 갤러리, 공연장, 스튜디오 이런 게 모여 있으면 경기 문화지구니까 이렇게 시작하다가 좀 더 발전하면 2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사실은 지역 경제에 중요합니다. 동네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커뮤니티라는 게 고객뿐만이 아니고요. 같이 장사하는 동네 장사하는 다른 브랜드들, 그래서 브랜드들끼리 뭐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축제도 같이 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서 이 동네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컨텐츠만 갖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컨텐츠를 다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이랑 이기니까. 대기업은 어차피 동네 컨텐츠를 못 만든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동네가 브랜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된 동네가 한 200개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서 동네가 브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방법은 그 가게 간판을 보면요. 그러면 그 동네 이름을 붙인 가게가 많으면 그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는, 그분 뜻이냐면 나는 동네로 먹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동네를 브랜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소상공인들이 자기 브랜드로 뭐 한 50%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 60% 동네 브랜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네를 브랜드를 만드는 게 쉽나? 이게 할 때 이제 종달리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종달리는 리인데요, 제주에 있는. 거기는 제주도는 근데 리가 굉장히 크대요. 그런데 거기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그냥 지나쳤지만 이미 1등급 골목 상권입니다. 이미 리 단위의 그 무슨 뜻이냐면 2박 3일 거기에 충분히 머물러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업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세대가 넘어가면 3세대가 넘어가면 어른들이 하는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창조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서울도 일단 골목 자원이 풍부한데 골목 상권이 들어간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면 기술과 콘텐츠 양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술에만 투자합니다. 한국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번 어떤 분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각 지역에 혁신 기반 역량을 이렇게 순서를 등수를 냈는데 1등이 대전이고 2등이 세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대전이 혁신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R&D에서 R&D 인력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정부 연구소가 다 대전에 있는 거예요. 누가 대전을 제일 혁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로 한번 순서를 매기자 했을 때 지금 당장 제가 원하는 통계가 없어서 인구 10만 명 다 골목 상권 제가 유일하게 집계를 하니까 했더니 1등이 제주, 2등이 강원, 3등이 서울, 전남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 갔나? 안타깝게 아래에 있네요. 여기는 전남도 여기도 아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양축으로 다 지금 업그레이드할 상황인데 저는 제주, 강원, 서울 순서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 기준, 문화 기준으로, 지역 문화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던 한 달 살기를 하던 워케이션을 하던 가는 데가 제주, 강원 아니면 남해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바 대전이나 세종 가서 한 달 살기 했다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기술, 컨텐츠 양축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골목상권 중심으로 컨텐츠 타운을 건설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조산업단지가 된 것이 홍대고 성수동이 따라가고 있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직주락 근접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상업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 안에서 사실 마용성 현상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서울 안에서의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동구, 마포구가 서울의 10위권에서 4위권으로 올라간 게 마용성인데 거기에 원동력은 골목상권입니다. 락직주 순으로 직주락센터가 됐는데 여기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8가지 사업을 제가 제안합니다. 8가지 사업을 제안하는데 이거 제가 글도 많이 쓰고 이거 국정과제 119번입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동네를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8가지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앵커 시설 조성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기술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제작 기술은 학교에서 배우고 전달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스타일 디자인, 인테리어, 뭐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 브랜딩 기술인데 결국에 지금 부족한 게 로컬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 개발, 커뮤니티 디자인, 그리고 지역 상생 공간 기획 이런 새로운 형태 학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게. 광양시에서 청년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금방 광양이 필요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나의 컨텐츠 차원에서는 제가 요 한 문장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광양 청년이라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고 일단 그래서 나의 컨텐츠를 광양 어떤 장소와 공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뭐 한 시간이라도 좀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사는 동네 기회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좀 오늘도 제가 순천에 브루웍스 갔더니 그 순천에 그 고등학생들이 와서 브루웍스 견학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로컬 크리에이터 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는 좀 로컬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냥 막막할 때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내 컨텐츠를 표현을 못해요. 한번 우리 김하원 대표 올라와서 시켜볼까 이거 문장 해보라고 아마 금방 완성할 것 같은데 김하원 대표는 그러면 제가 스타벅스가 글로벌 대기업이지만 시작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밀라노 커피 컨텐츠를 커피 도시 시애틀에서 제3의 도시 공간을 제공한 엑스프레소 카페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컨텐츠는 밀라노 커피입니다. 자기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밀라노 가봤더니 처음으로 엑스프레소 카페를 보고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개 보면 내 컨텐츠가 뭐 했을 때 그럼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든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기업가의 컨텐츠를 그냥 차용해도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내 컨텐츠의 차별성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계리에도 이런 문장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사계리의 어떤 그 저는 BLC라고 하는데 로컬 창업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요? 이런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다. 또 뭐 제가 이런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교과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스타트업 교육이랑 그리고 소셜 벤처 교육이랑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작은 콘텐츠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창업은 기술로 시작하고 소셜 벤처는 사회적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컬은 콘텐츠로 시작해야 된다 해서 새로운 교과 과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광양도 로컬이 강한 로컬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 인구 포럼 로컬의 재발견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유익하셨습니까? 네. 밖에서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또 생각들, 의문들을 가지고 오셨었는데요. 이 시간 조금이나마 답이 되는 시간이었길 기대합니다. 광양 인구 포럼 로컬의 재발견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CBS 아나운서 임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